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97페이지 미등기, 그러니까 비과세는 감면 제외, 대사 제외를 하는 거는 미등기, 국가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모두 다 제외를 한다, 배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등기 자산에 대한 또 적용 양도세율도 세요. 70%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래 질서를 위해한다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거래 질서를 위해한다, 해친다 그래갖고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보시면 계약 중도 잔금 이런 패턴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해요. 분양. 그죠? 조합원 입주권은 나의 권리가액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나 사업시행 인가 계획일로 조합원 입주권이 확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조합원 입주권의 지위가 없는 일반인들은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1000세대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1300세대가 됐다면 300세대가 일반 분양분이에요. 그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네요. 분양권을. 그죠? 그럼 분양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집을, 여기 이걸 갖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 뭐 도정법이나 소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300개의 일반 분양이 생기잖아요. 300개의 일반 분양. 일반 분양분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A가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A가 당첨이 됐고요. 근데 A가 이제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로 들어가게끔 또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하고 그건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된 건 제가 좀 다음에 설명드리고, 일단 A가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요. 청약을 했는데 뭐 한 300대 1, 뭐 500대 1 경쟁률을 뚫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당첨이 된 거예요. 분양권에. 그래갖고 바로 P가 뭐 3억이 붙었다. 프리미엄이에요. P라는 게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만약에 3억이 붙었다.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당첨이 됐으니까 여기에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 10%를 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쭉 해서 이제 뭐 6차나 7차까지 가고 잔금, 그러니까 입주 시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고요. 잔금을 치러야지만이 이 조합에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줘요. 열쇠를 줘요. 열쇠를.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키를 안 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일단 조합한테 있거든요. 조합에서 개별 등기로 이전을 안 해줘요. 소유권을. 자, 무슨 말이냐? 이 집을 이제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전체 이제 분양 가액이 만약 8억이다. 8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맨 처음에 계약금, 당첨이 됐을 때니까 계약금 10%를 내요. 8천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알아야 이런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금 10%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은 보통 이제 40%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그냥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40%면은 3억 2천이죠.
그러니까 전체 50% 내 돈이 들어가야 돼, 내 돈이.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은 뭐 1차부터 만약 5차까지 있다, 뭐 8차까지 있다. 이거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공사 기간에 따라서 뭐 이게 횟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게 50%는 집단 대출을 받아요. 집단 대출. 집단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집이 있다, 소유권이 나로 된 집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요건에 맞다면 필요한 만큼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모든 건물이라는 걸 다 밀어버리고 멸실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신축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출이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은행에서는 향후 거기에가 공사가 제대로 되면 집이 아파트가 신축될 거라는 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나서 그 담보가액을 예상을 하고 담보료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0%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의 직접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제도 공사비를 부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이걸 집을 A라는 사람만 이 집을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여기 1000명이 살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한테 있는 거야. 1000명한테. 근데 그 중에서 집단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900명이다, 뭐 800명이다, 뭐 400명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집단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대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뭐 이거는 될 것 같아요. 계약금 10% 8천만 원은 어떻게 갖고 있는 돈 뭐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커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중도금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여기까지 되지만 잔금 치를 때 한 3년이나 4년 뒤에 잔금을 치르고 그래야지만이 아파트 열세 키를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이전을 받아요. 잔금을 안 치르면은 당연히 안 주겠죠, 조합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3억 넘는 돈을 그때 장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A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분양권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면서 이 대출받으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해요. 당연히 이자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을 치르고서 나중에 내가 키를 받고 팔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요 3억 2천이 지금 이 돈을 장만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실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 그죠? 이 권리를 그냥 처분하는 게, 팔아버리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나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이게 8억이지만 분양가액이 8억이지만 나중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는 게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런 기대에 대한 가격을 그 미래에 자산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해서 현재로 당겨갖고 미래 받는 걸 갖다가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3억 일단 붙은 거야. 3억.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이때 이게 안 될 거라고 이 자금 조달이 안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지금 3억 P를 받고 파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예요. 팔아요. 그죠? 팔아요. 그래도 B가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분양권 이 사람이 또 C한테 팔아요. 뭐 지역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는 게 좀 자유롭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팔아요. 근데 분양권을 팔면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소유자가 뭐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분양권은 아직 등기부등본이라는
공구상 자료에 등록된 건 아니고요. 분양 계약서 맨 뒷면에 보면 누가 받았고 A가 받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팔고 이렇게 이게 나와요. 이게 거기에 기록에다 되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남는다는 건 나중에 누구 거쳐서 최종 누구가 잔금을 치르고 들어갔다는 게 나중에 소급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판 사람들이 다 거래할 당사자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한테 P가 3억인데 어떻게 뭐 A가 급하다 보니까 급매도 해갖고 이걸 갖다가 그냥 한 2억에 산 거예요. 2억에. 그죠? 그냥 거를. 그리고 C한테 바로 넘겼어요. 시세대로. 그럼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벌잖아요. 1억을. 근데 분양권을 이렇게 전매를 하면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그죠? 70%, 60%, 7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A에서 C로 바로 가게끔 계약서가 작성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죠. 그러면은 A는 앉은 자리에서 세금 하나도 안 떼고 그 차액을 본인 걸로 기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인이 발생을 해요. C 입장에서는 B 입장하고 상반되죠. 근데 C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용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세금도 안 내고 모든 피해는 이 사람이 다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질서, 거래 질서를 이렇게 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그래서 미등기 전매나 뭐 그런 거를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거의 볼 수 있는 예고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를 한다. 근데 미등기를 하더라도 모든 이 법이 미등기가 되면 무조건 다 이렇게 비과세나 감면을 배제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아니면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유지는 비과세나 감면은 유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97페이지의 미등기 제외자산이에요. 미등기 제외자산. 그래서 보시면 1, 2, 3, 4, 5, 6이 있는데 1, 2번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등기가 내가 A가 B한테 팔았는데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뭐 4, 5, 6번도 이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떤 법에 따라서 정책적인 배려가, 정책적인 이해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3번, 요즘 잘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 농지 교환 분할, 그다음에 조특법에 따라서 농지 대토, 그다음에 8년 이상 자격 농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농사를 많이 짓고 농업 굉장히 장려했었는데 국가 경제가 이제 발전하다 보면서 농촌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피폐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그 마을을 떠나고 계속 도시로 모여들다 보니까 이게 좀 농사 자체가 이제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리는 지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팔고, 그죠? 땅을 팔고 1번 땅을 어떤 이유 때문에 정리를 하고 2번 땅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뭐 양도차익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과세를 한다? 그럼 가뜩이나 농사 짓는 것도 어려운데 또 농사 지으려고 다른 쪽으로 갔는데 아니면 농사 짓는 그 토지를 어떻게 바꾸거나 합치거나 했는데 거기도 세금을 낸다? 그럼 농사 안 짓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교환 서로 바꾸는 거예요. 토지 A하고 토지 B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분할 나눠서 나눴다가 다시 합치는 거. 그러니까 토지구역 정리 같은 거 예를 드는 거예요. 나중에 케이스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했을 때는
혹여나 이득해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외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허위계약서. 허위계약서 이제 제목대로요. 제목대로 허위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세 추징, 부동산 및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얘기를 하고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저번에 나왔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가로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비과세와 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A하고 B가 된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계약서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요. 거래대금이 만약에 15억, 그 다음에 계약금 뭐 1억, 그 다음에 중도금 한 6억, 그 다음에 잔금 8억. 그러면 이제 15억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A는 예전에 누구한테 샀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산 거예요. 오래전에. 그리고 아주 싼 가격에 샀어요. 그래서 A는 맨 처음에 2억을 주고 산 거예요. 2억. 그죠? 그래서 A가 좀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면 15억이 되면 아까도 잠깐 그림이 나왔지만 9억까지는 비과세. 그죠? 여기까지 9억이 넘는 15억. 이 부분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냐면, 아 이게 과세인데 그 거래 금액을 다운시키고 난 다운 계약서의 유혹이 있어요. 다운 계약서. 자, 이건 좀 이제 얘가 9억하고 좀 멀어서 그렇지 얘를 좀 바꿔볼게요. 이게 만약 10억이에요. 10억. 그죠? 1억을 주고 2억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A는 2억에 샀죠. 2억이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이 사람이 지금 10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이 부분은 1억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그렇죠?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양도가액을 조금만 계약서에 거래대금을 좀 조절만 할 수만 있다면 9억까지로만 낮춘다면 세금 한 푼도 안 나오죠.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안 보지만요? 세금에 대해서 지금 회피가 있고요. 탈루가 있어요. 탈루. 그죠? 이게 용어의 문제인데 세금을 회피한다는 거는 법망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법에 나온 부분을 합법적인 합법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즉 절세죠. 절세 이때는. 탈루라는 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게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용어입니다. 용어. 회피와 탈루. 그럼 지금 이 A라는 사람은 원래는 10억인데 9억으로 한다? 그럼 뭐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냥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탈세죠. 탈세. 그러니까 탈루, 탈세.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다음 계약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비과세가 됐지만 국가 입장, 상대방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야 될 세금이 걷어들여야 될 세금이 덜 돼 있고, 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거래 질서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나 감면 모든 거를 다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뭐 기본세액 공제나 이런 걸 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엄청 나오겠죠. 나중에 추징이 된다면.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단 이렇게 9억까지 그런 유인이 있고, 그다음에 B 입장에서는 또 어떤 유인이 있을 수 있냐면, 이거는 세법이 아니고 지방세법인데, 저희가 보통 아는 법소부하고 양도세는 국세예요. 국세. 근데 지방세 중에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세라고 해서 관할 구청, 관할 시청이 주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에서는 A는 그런 유인이 있고요. 그걸 탈세하고자 하는, 다운을 쓰려고 하는 유인이 있고, B 입장에서는 이게 얘도 이제 1세대 1주택이라 가정을 합시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가정을 하면 이게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가액에 따라서 이 취득세가 달라져요. 취득세가. 그래서 취득세가 9억을 넘어가면 3.3%예요. 근데 9억, 6억에서 9억이 되면은 이때는 뭐 산식에 따라서 나오긴 하지만 이때는 1에서 3% 사이에 좀 산식에 따라 좀 나와요. 그 다음에 6억 이하는 1%고,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 최근에 올해 초에 바뀐 거거든요. 근데 올해 초가 아니고 작년에 거래한 거였다면은 9억 원이 아니면 1%였어요. 9억 원 넘으면 3.3%였고, 그러니까 세율 차이가 엄청 났죠. 이 구간이 생긴 거예요, 올해.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생겼죠. 4주택부터는 4% 이런 식으로 또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세법에 제가 터치하고, 어쨌든 B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낮추고자 하는 유인은 있어요. 취득세를. 그죠? 근데 이제 B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는데 9억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뭐가 문제죠? 취득가액이 실질 돈은 10억이 나갔지만 9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세 부담은 또 B한테 있기 때문에 B한테는 B 입장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래서 그 B는 그거를 계산해 봐야 되는, 어느 게 더 유리한 건지 계산해 봐야 되고, 그럼 이런 다운 계약서 불법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A 입장에서는 무조건인 거죠.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페널티 좀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그 페널티가 센 거를 알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함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등기와 허위계약서 작성자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비과세 감면을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양도소득세 감면 4절 감면 개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세 감면이란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 전부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액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 감면과 간접 감면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감면세액의 계산, 양도세법 90조인데
소득세법 90편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요. 이건 이제 그 양도세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설명하는 지금 시간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 배제 3번, 양가로 1, 2번, 허위계약서, 미등기 양도재산 방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러면은 하나 받고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인데 감면이 이제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다 해주다 보면 국고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것 하나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 안에서도 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책적인 고려로 감면해주지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선택에 따라 하나 해주되 또 한도가 또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이건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